자, 그럼 이제 인사 먼저 하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네, 이쯤 되면 박수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뭐 아시겠지만 경찰학 강의하는 조인성이고요. 먼저 여러분들 오늘 받으신 그 프린트 중에요, 그 추록이 나간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기본서 보시면 이게 이제 2025라고 써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뭐 작년 거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되고요. 올해 제가 초에 냈기 때문에 올해 3월 달에 출간했기 때문에 이게 또 기본서로 또 개정되게 많다고 바꿀 수는 없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요번에 또 개정된 게 또 많고 해가지고 추록이 조금 많을 거예요. 개정 법령과 추록이 많아서 그러니까 일부러 그 PDF 파일로 해가지고 책에다 그냥 그대로 붙일 수 있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당 페이지에다가 추록해서 붙여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개정 법령이라던가 수업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것들 있잖아요. 수업 끝나고도 제 카페에다가 질문 올리시면 되겠고, 그리고 나중에 제가 번호도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개인적으로 뭐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그러면 카톡으로 혹은 뭐 문자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여기 8층에 있거든요. 8층에 휴게실 거기 관리반 있는 데 있죠? 거기 있으니까 언제든 오셔가지고 저하고 뭐 의논하실 거 있으시면 의논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일단 그 우리 올해 시험은 일단 25년 2차 끝났고요. 26년도 내년 1차 시험은 일단 우리 크게 바뀌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26년 1차 시험이 되면 여러분들 크게 두 가지 바뀌는 거 뭐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아시다시피 통합 채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체력에서 순환식 체력으로 바뀐다는 거.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통합 채용 되면 우리 여학생분들은 여경분들은 뭘 하시던 대로 하시면 돼요. 이제 남학생분들은 조금 더 분발하셔서 그렇죠? 필기에서 조금 더 점수를 높이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아시다시피 순환식 체력 되면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필기 컷으로 들어가도 운동으로 뒤집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힘들어졌고 하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필기하고 면접이 관건인데 면접은 뭐 여러분들 큰 차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26년도 1차 때 가장 중요한 건 이때는 필기가 당락을 좌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25년 2차 대비로 수업을 할 때는 뭐 막 건너뛰고 그런 건 아니지만 중요 부분 위주로 조금 더 집중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꼼꼼하게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들을 좀 다 건드릴 겁니다. 기본 이론에서. 그리고 뭐 알다시피 여러분들 총론이 85%잖아요. 뭐 총론은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강론은 15%인데 뭐 총론이야 당연히 중요하니까 꼼꼼히 다 하고요. 이 강론 15%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강론은 제가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뭐 꼼꼼히 완벽하게 다 하기보다는 시험에 나올 부분만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걸로 만들어주세요. 이 강론에서 꼭 불이타간 문제가 꼭 나오거든요. 요번에 뭐가 나왔어요? 총포, 도검, 화약류에 관한 법률 나왔잖아요. 기억 안 나요? 시험 보셨어요? 아니 그게 사실은 불이타예요.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안 했겠어요? 했어요. 그래서 화약류와 관련된 거 나오면 무조건 서장 나오고 그리고 도착지가 아니라 발송지 나온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화약이라는 건 뭐예요? 이미 싣고 가는 순간에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도착지 개념이 필요가 없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발송지라고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그 두 개만 알고 들어갔어도 불이타 한 문제는 맞추고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강론은 확실하게 좀 줄일 거예요. 근데 줄이되 막 아무렇게나 막 줄이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시험처럼 총포도 다 공부하지 않아요. 시험에 나올 부분만 꼭 집어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총론하고 강론 기본이론 때 제가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게 우리 시험의 가이드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부분만큼은 여러분 꼭 그 바운더리 안에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당부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우리 기본적인 커리가 기본 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 있죠? 문풀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동형이 있어요. 동형. 그래서 기본 이론에서 한 70% 정도 이상을 정리를 끝내야 돼요. 그리고 기본 이론을 통해서 문풀을 통해서 한 20%는 말 그대로 실전 문제풀이를 통해 가지고 정리를 하고 동형에서 부족한 부분 퍼센티지로 본다면 10% 정도 메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거. 제 기본 이론은 그냥 기본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 제 책 보셨죠? 기출표시 충실하게 다 돼 있어요. 안 돼 있는 건 그 25년도 1차 시험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있었던 26년 간부 시험 있죠? 그리고 1차, 2차 시험까지. 그것만 좀 기출 표시가 안 돼 있고 나머지는 꼼꼼하게 다 돼 있습니다. 한 06년도부터 돼 있을 거예요, 이론은. 그래서 수업할 때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기본 이론 설명드리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틀리게 내는지를 다 잡아드릴 겁니다. 경찰학은요, 여러분, 약간 형사법이나 헌법하고 조금 개념을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머진 판례잖아요. 주로 이해 많이 하시고 하면 크게 뭐 외울 것도 많이 없고 어느 정도 처음엔 어렵지만 점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경찰학은 그렇지 않아요. 종잡을 수가 없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론, 조문, 판례 이렇게 돼 있죠? 경찰학이 크게. 자, 이론은 제가 최대한 어떻게 수업합니까? 두 문자를 최대한 좀 지양하고요. 많이 안 쓰려고 노력하고 이해 위주로 해서 암기량을 좀 줄여볼 거고요. 조문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암기도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문을 볼 때는 제가 조문 하나하나를 다 뜯어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어디를 틀리게 내는지까지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판례는 너무 딥하게 보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판례 문장 다 읽지 마시고 제가 밑줄 쳐드리는 몇 줄 그것만 잘 챙겨가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업을 드릴 거고요. 일단 우리는 기본 이론이 우리 윌비스는 올 이론이잖아요. 기본이랑 심화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기본 이론 때 기본과 심화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단권화된 그런 정리를 끝내고요. 그리고 문제풀이 때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기출지문을 다 뽀개버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기출지문으로 틀리게 나왔던 부분 말고 그 이외에 어디를 틀리게 낼 수 있는지까지 예상해서 잡아가는 그런 수업을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경찰학은요. 문제은행식의 출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출문제나 기출지문이 중요하지만 어떤 게 중요해요? 기출된 부분에서 똑같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부분 A라는 부분에서 이게 틀렸으면 기출에서 나중에 B 부분이 틀리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출을 항상 A 부분만 보시면 어때요? 점수가 7, 80, 맥시멈이 7, 8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를 못 보고 가시면 안 되거든요. 그럼 여기를 잡아낼 수 있는 능력은 여러분들이 하기 힘들어요. 그럼 누가 하는 겁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강사인 제가.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제가 잡아드리는 부분 항상 체크 잘 해놓으시고 반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학을 정의하라 그러면 전 이렇게 정의해요. 딱 두 단어로 정의합니다. 디테일, 그 다음에 반복이에요. 항상 경찰학은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틀린 부분을 찾아내는 능력도 중요한 거예요. 이걸 빨리 찾느냐 못 찾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요번에 시험 보니까 제가 아는 친구도 이번에 형사법이랑 헌법에서 풀다가 시간을 많이 지체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요 경찰학을 거의 뭐 많이 찍은 모양이야. 그래서 좀 안 된 것 같은데 여러분 시험장에 가시면요 우리가 기본 이론이나 문제 풀 때처럼 생각하고 풀 시간은 없어요. 그럼 생각은 언제 끝내고 가셔야 돼요? 수업 듣고 여러분들이 복습하시고 그때 충분히 생각하시고 시험장 가서는 O냐 X냐 이거 가지고 빨리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생각하는 건 기본 이론 때 그리고 정리하는 거 기본 이론 때 책에다 충실하게 잘 표시하시고 정리하시고 문 풀 때는 틀린 부분을 찾아내는 그런 능력을 기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동형에서는 기타 예상 부분이라던가 개정 부분이라던가 시험에 출제 예상 가능한 부분을 챙겨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동형 때도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됐죠. 그래서 뭐 형식적 의미의 경찰로 구분 시에만 의미가 있는 것. 그것도 다 제가 동형의 지문으로도 출제했고 수업 때도 항상 말씀드리는 거였고요. 그리고 적극 행정과 관련된 지문도 두 개가 제가 동형에서 강조했던 문제가 나왔어요. 지문들이. 그 두 개의 적극 행정과 관련된 문제는 우리 기출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기출에 없는 부분이 나와요. 최근 출제 경향이 그렇잖아요.
기출이 없는 조문을 출제하는 경향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수업하면서 항상 꼼꼼하게 다 체크해드리고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하실 건 뭐다? 체크 잘 하시고 적을 거 있으면 적으시고 그리고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는 사례들은 예시를 좀 들어두셨다가 복습할 때 떠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수업은 아마 이제 이렇게 큰 틀은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수업 방식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항상 제가 판서로 수업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모든 부분을 다 판서로 하진 않고요. 중요한 부분, 특히 절차를 한눈에 보셔야 되는 부분은 제가 판서를 해요. 근데 이제 그 판서 내용이 조금 양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부담이 되실 수 있는 부분은 제가 판서 노트를 드릴 거예요. 프린트물로. 제가 적어서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들으시면서 뭐 부족한 부분은 거기다 조금 더 보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판서를 하고요. 이론은 판서를 통해서 큰 틀을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본서로 들어가서 정리를 할 건데 제 판서는 여러분 제 판서 보신 분 혹시 있어요? 뭐 제 그 동영상 잠깐 보신 적 있어요? 나름 좀 깔끔하다고 자부합니다, 판서. 그리고 도식화해서 정리를 해드려요. 판서는 제가 보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정리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이 도식화된 판서는 어떻게 이용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읽기 위한 안내서다. 여러분 하다못해 뭐 조립을 할 때도 설명서를 보잖아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쓰시는 거예요. 옆에 놓으시고 기본서를 읽을 때 이렇게 문장을 읽으면 되겠구나. 절차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판서를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이 판서를 바탕으로 해서 기본서를 읽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본 이론은 주로 판서 위주로 해요. 예전에 기본 이론도 제가 그 PPT로 해봤거든요. 근데 시험을 해보니까 훨씬 판서가 더 좋다는 분들이 많았어요. 물론 PPT는 시각적으로 되게 좋아요. 좋기는. 근데 나중에 남는 거는 오히려 이게 더 남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판서가 많은 부분은 제가 노트를 제공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꼭 한 번만 써보십시오. 복습할 때 한 번만 써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수업 시간에 쓰는 게 너무 벅차다라고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 때 카메라로 찍으셔도 돼요. 알겠죠? 근데 웬만하면 그런 판서가 많은 부분은 나갈 거예요. 판서 노트가. 그러니까 너무 부담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고 아마 문풀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동영은 특히 문풀이나 동영 같은 부분은 제가 PPT를 써요. 왜냐하면 이건 PPT로 쓰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시각적으로. 문장을 읽으면서 어느 부분을 틀리게 되는지를 빨리 잡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동영이라든가 문풀은 PPT를 쓰는 경우가 있다. 동영은 거의 PPT를 쓰고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이렇게 진행된다는 걸 좀 알고 그렇게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OT는 원래 금방 끝내요.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끝내고 수업을 들어갑니다. 제가 OT 막 1시간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왜냐? 중간중간에 가끔 제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업과 관련해서는 제가 중간중간에 필요한 얘기를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이렇게 처음 만나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표정 보면 조금 이제 많이 굳어 있어요. 굳어 있으신데 이제 수업 때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웃기도 하시고, 그렇게 좀 얼굴이나 이제 손도 좀 푸시고, 근육도 좀 푸시고, 그렇게 들어오시면 돼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뭐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그래도 제가 좀 젊은 편이니까 여러분하고 또 이야기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세대 차이는 좀 나겠지만 저랑 좀 오셔가지고 얘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말도 좀 많이 걸어주시고 그래야 알 수 있어요. 제가 안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한 명 한 명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중간중간에 우리 같이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경찰학 자체가 재미가 없어요. 재미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다못해 헌법이나 형법은 뭐 판례라 재밌기라도 하죠. 근데 경찰학은 사실 재미가 없습니다.
이론, 뭐 이론이라고 해서 재밌는 이론도 아니고요. 조문 더 딱딱하죠. 판례 있으나 마나하게 괜히 우리 괴롭히고요. 몇 문제 안 나오지만. 자, 그러나 어쩔 수 없죠.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40문제 나오는 게 경찰학 아니야. 그냥 죽었다 생각하시고요. 저랑 같이 빡세게. 수업 때는 빡세게. 딱. 제가 40분에서 딱 50분을 넘기지 않아요. 될 수 있으면 50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5분에서 한 50분 사이? 늦어도 50분을 넘기지 않으니까 이 시간만큼은 딱 집중하셔서 저랑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짧은 시간이지만 10분은, 15분 그 사이는 좀 쉬시고 그렇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 이 시간 지키거든요. 절대 안 넘겨요. 제가 못하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집중력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뭐 1시간 넘거나 그런 건 거의 없으니까 이 시간만 좀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OT는 일단 이 정도만 할게요. 이 정도만 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저한테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든 괜찮으니까요. 수업 때 만약에 놓친 부분이 있거나 그런 거 있으면 저한테 질문하셔도 돼요. 바로 오셔서 해도 됩니다. 저 뭐 여기 있을 때 해도 되고 제가 8점 올라가면 따라 올라오셔서 해도 되고요. 뭐 수업 때 뭐 들었냐? 내 수업 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질문하냐? 이런 말 절대 안 합니다. 저 강사하면서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럴 거면 제가 여기 왜 와요? 그냥 동영상으로만 찍고 말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편하게 저를 이용하시면 돼요. 여러분 돈 내고 왜 와요? 아침부터 힘들게. 그죠? 그래서 저한테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다 제 거를 가져가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진도를 조금 나가볼 건데, 여러분들, 책을 보시면, 일단, 머릿말 같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한번 보셨을 것 같고요. 일단 목차를 잠깐만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뭐 목차 다 아시겠지만 챕터 1에 보시면 경찰학의 기초 이론이 나와 있어요. 이 경찰학의 기초 이론에서 12문제 내외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게 뭐냐면 당연히 1단원에서는 출제 비중이 높은 게 경찰의 개념하고 전부 다예요. 전부 다인데 여러분들이 거기 보면 11절하고 12절에 보시면 범죄학하고 지역사회 경찰활동 부분이 있어요. 요게 이제 그 뭐 다른 책은 모르겠지만 제어는 이제 경찰학의 기초 이론에 포함을 시켜서 편제대로 여기에 넣어서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범죄학 부분을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아마 요번에는 조금 범죄학이 조금 몇 문제 조금 덜 나왔을 거예요. 제 예상으로 원래 한 서너 문제 나온다고 보는데 요번에 2차 시험에는 조금 덜 나왔죠? 근데 아마 내년 1차 때는 아마 기존대로 서너 문제 범죄학이 나올 것 같아요. 지역사회 경찰활동까지. 그래서 이 범죄학 부분도 제가 판서를 통해 가지고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특히 배우는 경찰의 개념과 2절의 경찰의 분류 요거는 특A급이라고 봐야 되겠죠. 바로 얼마 전 시험에도 무조건 나왔던 부분이고요. 우리 시험에 항상 나오니까. 그래서 1단원은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어요. 그 세부적으로 강약은 제가 조절해 드립니다만 무조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챕터 2를 보시면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가 나오죠. 일단 한 문제 나온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혹시나 또 이제 비교경찰론이 챕터 3에 있는데 그게 이제 안 나온다면 한국경찰에서 2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최근 추세는 그냥 한국경찰 하나, 비교경찰 하나 이렇게 나온다 생각하세요. 그냥 편하게. 그게 좋아요. 그리고 비교경찰론은 제가 지난번 수업 때는 84강 이론 수업하면서 4강을 전에 예전에 제가 촬영했던 그 비교경찰 특강을 갖다 기본 이론에 넣어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수업 때는 그냥 제가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비교경찰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좀 약간 가성비가 떨어져. 왜?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이거를 또 안 보기도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비교경찰론은 제가 수업 맨 마지막으로 뺄 거예요. 빼서 제가 필기노트를 드릴 테니까 정 보기 싫다 하신 분은 기본서 보지 마시고요. 판서 6장 나갈 거예요. 아마 6장 불려? 5, 6장? 그것만 보고 들어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챕터 3의 비교경찰론은 제일 뒤로 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한테 중요한 게 챕터 4의 경찰 행정법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일 고민 아닙니까? 우리가 경찰 행정법의 범위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자, 뭐 당연해요. 뭐 국자법, 경지법, 우리한테 중요한 경찰 공무원법 이런 건 당연히 경찰 행정법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죠? 우리가 일반 직렬에서 나오는 행정법 그런 지문들이 또 있잖아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책을 쓸 때나 강의할 때 가장 생각을 많이 하고
신경을 제일 많이 썼던 부분이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책에는 우리 경찰학에서 나오는 행정법 지문뿐만 아니라 일반 직렬에서 우리 시험에 출제 가능한 지문들 있죠? 그것까지 다 넣어놨어요. 이미 단권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믿고 행정법은 요 가이드라인만 잡고 들어가시면 돼요. 괜히 저기 뭐 우리 소방이나 이렇게 일반 직렬에서 하는 행정법 너무 깊게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안 보셔도 안 된다고요. 여러분 시험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직렬에서도 우리 시험에 나온 지문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장담하는데 장담은 하는 게 아니야. 또 내가 또 내 손에 장을 지져야 될 수 있으니까 그건 좀 무리고 어쨌든 저를 믿고 행정법도 여기 기본서에 있는 부분 그다음에 제가 기출하고 문풀에서 해드리는 부분 그것만 하고 가시면 경찰학 때문에 떨어지진 않아요. 아시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행정법을 제가 확실하게 잡아드릴 거고요. 그리고 뭐 특강 이런 거 안 할 겁니다. 저는. 나중엔 모르겠는데 행정법 때문에 뭐 특강을 따로 강의를 만든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생각하고 있는 건 뭐 OX 정도 우리 경찰 행정법에 그런 걸 이제 여러분들 우리 실강생들하고 제 수업 듣는 친구들한테는 제공할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이제 나중에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챕터 5는 경찰 행정화, 경찰 관리로인데 여기서 이제 보통 한 6문제 나온다고 여러분 알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이 경찰 행정학에서 여러분들 또 의외에 또 우리가 기존에 기본서에 없던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까지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역시 제가 정리하는 부분만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론은 일단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6문제에서 한 7문제 정도 그렇게 출제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뭐 챕터 1의 생활안전경찰부터 해가지고 챕터 7의 외사경찰까지 기본적으로 한 문제씩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떨 때는 뭐 안보경찰 파트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떨 때는 외사경찰 파트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론은 양이 또 결코 적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거를 버린다? 절대 안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제가 일단 중요한 개념들이나 조문들이나 파트별로 A, B, C급으로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면 일단 A, B급까지는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할 때 하는 내용 꼼꼼히 봐주시고요. C급은 다 보진 마시고 제가 이것만 보세요 하는 부분만 딱 챙기십시오. 알겠죠? 그리고 정말 나중에 이제 기본 이론하고 문풀이 어느 정도 좀 되신다면 나중에 동영 같은 데서는 진짜 브리타 문제 같은 거를 제가 가끔씩 하나씩 껴놓을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거는 예상으로 조금 더 챙겨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학은 이게 표면적으로는 범위가 있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대학 교수님들 책을 보시면 또 뭐 다르게 또 돼 있는 부분들이 있고 뭐 범위도 또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경찰학은 범위를 잡고 들어갈 수가 없는 과목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선택하신 선생님의 기본서에 있는 부분 확실하게 그렇죠? 하고 조금씩 늘려가시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그 늘리는 거 여러분이 못하니까 제가 조금씩만 보완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뭐 잔소리 하는 거 뭐 여러분 뭐 많이 안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수업 때 잔소리 하는 거 많이 안 좋아하거든요. 뭐 여러분 성인이시고 뭐 고딩들도 아닌데 뭐 초딩 고딩도 아닌데 뭐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근데 이제 조금만 할 게 있을 거예요. 요만큼만 좀 할게요, 나중에. 근데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수업 때 속된 말로 잡소리라고 하죠. 그거 많이 안 합니다. 그리고 좀 빨리 끝내요. 그러니까 그 시간만큼만 조금 집중합시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여러분들이 수업 들어주시면 또 복습 잘 하시면 경찰학 문제 없다.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일단 10페이지를 한번 펴볼게요. 안 그래도 할 게 많아서 우리 기본 이론이 88강이죠. 그래서 저 100강 넘는 걸 좀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제가. 그래서 제가 88강으로 잡았고요. 요 88강 안에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수업 자체는 좀 타이트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단원 챕터 1의 경찰학의 기초 이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 끝나면 OX가 나갈 거예요. 복습용 OX가. 그건 이제 기본서에 있는 기출 지문. 요거를 갖다가 제가 약간 변형시키거나 이렇게 내니까 오늘 내가 얼마나 기본 이론 수업을 잘 들었는지 그걸 확인하는 용도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복태 같은 경우는 여러분 모아두지 마시고요. 오늘 복습 테스트 하시고 그냥 버리셔야 돼요. 알겠죠? 만약에 이제 오늘 만약에 복태를 다 못했다 그러면 이번 주 안에 다시 한번 보시고 그리고 버리시면 돼요. 자꾸 공부할 걸 쌓아두시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제1절의 경찰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경찰의 개념에 보시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문제가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매우 중요한 파트고요. 그 참고 부분을 좀 먼저 한번 볼게요. 참고 부분은 제가 여기 약간 적으면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한번 봅시다. 처음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서 할게요. 공부하신 분들은 쉬울 텐데 처음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좀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일단 참고 부분에 보면 행정을 분류를 하는데요.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요건 안 써도 돼요. 책에 있으니까요. 뭐 쓰실 분들은 쓰셔도 되고요. 안 써도 됩니다. 참고 부분에 있으니까. 자, 일단은 우리가 경찰의 개념을 살펴보기 전에 최대한 암기를 덜 하려면 요 분류를 좀 먼저 한번 보고 들어가야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할 거예요. 첫 번째는 국가 목적적 행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국가 목적적 행정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자, 뭐가 있냐? 사회 목적적 행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죠. 자, 그럼 국가하고 사회라는 개념이 있는데 여러분 국가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국가 안에 사회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조금 더 넓은 개념이고 저 목적이란 표현 같은 경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뭐를 위한 행정작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는 국가를 위한 행정작용, 두 번째 사회를 위한 행정작용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고요. 국가를 위한 행정작용은 첫 번째 재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외교가 있고 세 번째는 군사가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사법작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재정이란 건 왜 국가를 위한 작용이겠습니까? 이 재정은 여러분 주머니 돈 얘기하는 거 아니죠? 나라 전체의 살림살이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 관장을 어디서 하겠어요? 이거 기재부에서 해요. 기재부도 이제 명칭이 바뀔 것 같은데. 아무튼. 자, 그리고 외교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일이기 때문에 국가와 관련된 일이에요. 국가를 위한 행정작용이기 때문에 이건 외교부에서 담당을 할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군사죠? 자, 여러분 군사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지키는 거. 군대는 국방부에서 관할을 하죠. 자, 문제는 이거네요. 사법작용입니다. 이 사법작용. 자, 이 사법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형벌권 실현을 위한 일련의 형사 절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차 자체는 우리가 사법부에서 관할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국가를 위한 행정작용은 우리가 흔히 두 문자를 따서 이렇게도 암기해요. 제외군사 혹은 군사제외 이렇게도 암기를 하거든요. 자, 요거는 국가를 위한 행정작용이고요. 자, 그러면 이 사회목적 작용만이 남게 되거든요. 이 사회목적적 작용은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사회목적적 작용이 우리 경찰이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왜 그러느냐? 여러분 알다시피 군대가 나라를 지키잖아요. 우리 경찰은 사회를 지키거든요. 왜? 조금 이따 보겠지만 우리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니까. 그래서 사회목적적 작용을 우리 경찰이 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하시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사회목적적 작용은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자, 적극적인 복지 증진 작용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소극적인 질서 유지 작용.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다. 자, 여러분 이 소극적인 질서 유지는 위험 방지와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한테 제가 가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물어보면 여러분 개인 한 명 한 명한테 질문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 잠깐 생각할 시간 드리니까 한번 속으로 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 우리 사회를 지키는 작용은 경찰이 하는데 이 중에서 적극적인 복지 증진 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소극적인 질서 유지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 판단을 해볼 때 우리 경찰이 하는 업무는 적극적으로 복지에 힘쓰는 업무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질서를 유지하는 업무를 하는 것이냐. 도대체 어느 걸 경찰의 임무로 봐야 될까요? 당연히 이거 밑에 거겠죠. 우리 경찰은 질서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요게 우리 경찰 작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소극적 질서유지 작용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눈대요. 어떻게 나누냐면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 작용 이렇게 나눌 겁니다. 이 보안경찰과 협의행정경찰 작용은 뒤에서 한 번 더 제가 자세하게 정리하지만 여기는 일단 조금 어느 정도만 개념을 잡아보고 들어가 볼게요. 이 보안경찰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자 오로지 경찰 작용으로만 오로지 경찰이 경찰 작용으로서 질서 유지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요. 포인트는 경찰입니다. 경찰. 자, 협의행정경찰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더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여기서는 이렇게만 하고 갑시다. 자, 우리 경찰이 하는 업무든 일반 행정기관이 하는 업무든 어쨌든 여기는 주로 일반 행정기관과 어떻게 한다? 결합을 해서 결합한다는 표현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부수한다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결합을 해서 질서 유지를 하는 작용을 협의행정경찰 작용이라고 해요. 자, 그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다. 보안경찰은 누구만이? 경찰만이. 협의행정경찰 작용은 일반 행정기관과 더불어서 질서 유지를 한다. 자, 그래서 보안경찰 작용 중에는 어떤 것들이 주로 있냐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주로 우리가 교통이라던가 자, 교통단속 우리 경찰만이 하죠? 일반 행정기관이 안 하잖아요. 풍기문란을 단속하는 풍속경찰 같은 거 이런 거 우리 경찰이 하잖아요. 경찰이 질서 유지하는 작용들이에요. 그리고 강릉 가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생활안전경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비경찰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것들이 주로 우리 경찰이 질서 유지하는 작용이다. 뒤에 가서 하니까 틀만 잡아놓으시고요. 협의의 행정경찰 작용은 요게 포인트네요. 일반 행정기관들이 주로 하는 작용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자, 우리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건축허가 내주는 건축경찰이라던가 영업질서를 유지하는 영업경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식당에 위생검열 나가서 원산지 표시 단속하고 이런 행위들을 하는 위생경찰 작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되게 많아요. 뭐 보건도 있고 산림도 있고 철도경찰도 있고 뭐 등등 많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개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철도경찰은 소속이 어디예요? 우리 경찰이 철도 안 지키죠? 요거는 국토교통부 소속의 철도경찰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경찰이 아니죠. 일반 행정기관이 질서 유지하는 작용이에요. 공물경찰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공공으로 사용하는 물건, 뭐 하천도 들어갈 수 있겠고요. 공원 벤치도 해당할 수 있겠고요. 이런 거 우리 경찰이 관리 안 하잖아요. 일반 행정기관 지자체에서 하죠. 이런 작용들이 다 일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럼 끝났어요. 정리합시다. 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 행정을 분류를 한 이유는 경찰의 개념을 살펴보기 위한 건데 자, 앞으로 우리 경찰의 개념의 역사를 살펴보다 보면 이 작용들이 하나하나씩 우리 경찰의 개념에서 제외될 거예요. 그러면 뭘 제외시키면 되겠어요? 우리 경찰이 할 일이 아닌 걸 제외시켜 가면 되잖아요.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국가목적 작용하고 사회목적 작용 중에서 어느 게 우리 경찰이 할 일이 아닌가요? 요거 괜찮아요. 이게 우리가 경찰이 할 일이니까 이거 제외시키면 되는 거죠. 이거 빠져나갈 거고요, 첫 번째. 그래서 나머지 이제 요것들이 먼저 빠져나갈 겁니다. 그러면 사회목적 작용만 남는 거예요. 자, 그럼 사회목적 작용은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도 얘기하냐면요. 이 사회목적 작용을 내무행정작용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왜 내무라는 표현을 쓰냐? 여기 있잖아요. 외교. 나라 밖의 일은 외교부가 담당하고 국가목적 작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경찰은 뭐예요? 나라 안에 사회를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내무행정작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사회목적적 작용은 내무행정과 같은 말이고요. 자, 우리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어요. 적극하고 소극 목적이 있는데 우리 경찰이 할 일은 요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작용 경찰의 개념에서 조금 이따 제외시켜 나갈 거고요. 그럼 소극적인 질서유지 작용만 남게 되잖아요. 그럼 이것 중에서 우리 보안경찰과 협의행정경찰 작용 두 개로 나눈다 그랬죠? 이 둘 중에서 우리 경찰이 하는 일 당연히 이거잖아요. 주로 하는 일이. 그러니까 이거 빼고요. 뭘 제외시키면 돼요? 이거 제외시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 경찰의 개념을 제가 판서를 할 건데 지금 X표 친 부분들이 경찰의 개념에서 떨어져 나갈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론은 최대한 제가 말로 많이 풀어서 얘기하니까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끝내셔야 돼요. 이거 외우다 보면 답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경찰학이. 그래서 암기량을 좀 줄여보는 방향으로 해봅시다. 그리고 두 문자가 나쁜 거 아니에요. 잘 쓰면 되게 약이 되지만 아무 때나 막 쓸 필요는 없어요. 이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두 문자 지양하도록 할게요. 안 쓰도록. 자, 그래서 뭐 요거는 간단하게 틀을 한번 잡아봤고요. 우리가 이제 경찰의 개념을 한번
필기하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그 판소노트 제가 그냥 급하게 일단은 좀 적어놓은 게 있는데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 일단은 본격적으로 경찰의 개념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 경찰 개념의 변천 과정은 우리가 흔히 대륙법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륙법계의 경찰 개념을 얘기해요. 조금 이따 영미법계와 비교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찰 개념의 변천 과정은 뭐다? 대륙법계를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륙법계에서 가장 발달했던 나라 독일하고 프랑스. 여기에 경찰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한국사도 고대부터 시작을 하죠. 여기 마찬가지예요. 경찰의 개념도 첫 번째는 고대 시대부터 자, 우리 같이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고대 시대의 경찰 개념, 지금의 폴리스라는 용어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요. 일단 첫 번째 라틴어의 폴리티아라고 하는 말에서 기원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리스어의 폴리테이아, 여기서 지금의 폴리스라는 말이 기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 책에 보면요, 그리스어의 폴리테이아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틴어예요. 예전에 경찰 특공대 시험에 요거를 이제 영어라고 해서 한번 틀리게 나온 적이 있는데 우리 시험엔 이렇게까지는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스펠링도 좀 조심하실 필요는 있어요. 여기를 이제 설마 바꾸진 않겠죠? 제가 예전에 여기 모의고사 한번 요거 한번 2개 한번 바꿔서 냈다가 요걸 한번 많이 먹었거든요. 아무튼 간에 그렇고요. 자, 그리고 이 용어는 요 라틴어 그리스어에서 유래됐다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대 시대 때 중요한 경찰 개념은 자, 요겁니다. 자, 일체의 정치를 우리가 경찰의 개념으로 이야기했었어요. 일체의 정치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런 정치들을 우리가 뭘로 봤다? 경찰의 개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고대 시대 때는요, 무엇을 제외하고라는 표현이 나오면 안 돼요. 전부 다 포함을 했었고요. 무엇을 제외하고라는 표현 자체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말에 항상 포커스를 잘 맞춰주셔야 돼요. 정치를 제외하고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는 거. 그리고 이 시대에도 법은 있었겠죠? 자, 그래서 이 시대에는 모든 헌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찰 작용으로 봤어요. 그래서 여기 빨간색 부분 있죠?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고대 시대 경찰 개념은 이 정도로만 정리합시다. 자, 이제 고대 시대가 지나면 자, 두 번째 중세 시대로 넘어올 거예요, 제가. 자, 중세 시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 시대입니다. 교황의 힘이 왕의 힘을 뛰어넘는 시대예요. 그렇죠? 자, 그럼 중세 시대에는 경찰의 개념을 어떻게 봤냐면 자, 여기 한번 봐주세요. 14세기의 프랑스부터 시작을 해요. 14세기 프랑스의 경찰 개념이 어디로 이어진다? 독일로 이어진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14세기의 프랑스의 개념이 15세기가 되면 독일로 이어져요. 자, 이 표현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수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책에 보면 이을 개자 받을 숫자예요. 그래서 프랑스의 개념이 독일로 이어졌다. 이게 첫 번째 시험 포인트입니다. 알겠죠? 시험은 이 두 개를 바꿔내는 거죠.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프랑스의 경찰 개념이 독일로 이어졌다. 자, 그러면 제가 수업할 때 항상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시작하는 거 좋아하는 나라, 그 다음에 구별하는 거 좋아하는 나라, 구분하는 거 좋아하는 나라, 프랑스입니다. 아시겠죠? 머릿속에 정리하고 갑시다. 자, 그러면 프랑스의 개념이 독일로 개수가 됐고요. 이 개념이 우리가 15세기 말, 그러니까 16세기라고 봐야 되겠죠? 15세기 말이 아니라 16세기. 연도로는 1530년도가 되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독일에서요, 제국경찰법이라는 게 만들어지고요. 이 독일의 제국경찰법에서는 경찰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요. 어떻게 내리냐면 교회 행정을 제외한 일체의 국가 행정 작용을 우리가 경찰이라고 봤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는 이게 중요해요. 특히 여기 제외한이라는 표현을 좀 잘 봐주세요. 이거를 갖다가 오답으로 뭐라고 내냐면 포함한 이렇게 오답으로 냅니다. 항상 경찰학은 오답을 같이 암기를 해주셔야 답이 빨리 골라진다고요. 자, 경찰은 이 독일의 제국경찰법에서는 교회 행정을 제외한 일체의 모든 국가 행정 작용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했다? 경찰의 개념으로 봤어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행정을 분류했을 때 국가 행정과 사회 행정, 국가 목적적 행정, 사회 목적적 행정 이렇게 구분했었죠. 자, 이때 프랑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프랑스에서는 경찰의 작용을 우리가 국가 목적 작용이다. 혹은 국가의 평온한 질서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작용이다.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주의해 주실 건 아직까지는 우리 경찰의 개념이 사회 목적적 작용이 나온 게 아니라 여전히 국가 목적적 작용이었다는 걸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사회라고 틀리게 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좀 꼼꼼하게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고요. 독일의 제국경찰법에서는 이렇게. 그럼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 행정 빼고 나머지 모든 행정작용을 국가에서 하라는 거죠? 왜요? 여러분 교황이 있잖아요. 교황의 왕보다 힘이 세니까 교회 안에 거는 교황이 알아서 하고 국가에서 간섭하면 안 되겠죠? 교회 행정 빼고 나머지 모든 일체의 국가 행정작용만 경찰의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자, 조금만 힘내시죠? 끝날 시간이 다가옵니다. 자, 세 번째. 자, 이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세기적으로 보면 여기가 16세기였으니까 이제 일로 넘어오면 여기 이제 17세기가 돼요. 그래서 17세기가 되면 우리가 경찰국가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17세기에는 경찰국가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경찰국가 시대는 우리가 다른 말로 절대군주 시대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자, 그럼 느낌이 오시죠? 자,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없다. 교황의 힘이 셌었고 그러면 교황의 힘이 쇠퇴하면서 왕의 힘이 세지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 계기가 있죠. 여러분 뭐 세계사 같은 거 공부하셨겠지만 뭐 십자군 원정이라든가 이런 거 들어보셨죠? 교황의 군대, 신의 군대인 십자군이 가면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오죠. 그럼 여러분들이 국민이라면 십자군 믿을 수 있나요? 신은 없다. 이 생각이 국민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는 거지. 그럼 교황의 권위가 떨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누가 힘이 세죠? 왕의 힘이 세지는 시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여기서부터가 이제 행정이 나눠지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행정이 드디어 분화가 된다고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교회 행정만 빼고 나머지 모든 일체 국가의 행정작용을 경찰의 개념으로 봤었죠. 여기는. 그래서 아직까지 행정이 나눠지지 않습니다. 여기는 행정이 국가 목적 작용과 사회 목적 작용으로 아직까지 나눠지진 않았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나눠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행정이 분화되는 시기는 여기서부터라는 걸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정이 어떻게 나뉘게 될까요? 우리 봤죠? 아까 우리 어떻게 크게 국가 목적적 행정 작용하고 사회 목적적 행정 작용으로 나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이제 행정이 나뉘어지게 돼요. 당연히 인구도 늘어나고요. 여러분 사회가 복잡해지겠죠. 중세시대보다는. 그러니까 행정을 분류할 필요가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했던 국가 목적적 작용에는 아까 얘기했던 재정, 외교, 군사, 사법 네 가지가 있다라 그랬죠. 그리고 사회 목적적 작용은 우리가 얘기했듯이 두 가지. 적극적인 복지 증진 작용하고요. 자, 그리고 소극적인 질서 유지 작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 자, 됐죠? 자, 그럼 시험 문제 하나. 여기네요. 자, 일단 우리 사회 목적적 작용이 우리 경찰이 할 일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 사회 목적적 작용에는 적극적인 작용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작용도 둘 다 들어가죠. 그래서 경찰 국가 시대엔 두 가지를 다 했다는 것. 일단 첫 번째 시험 포인트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요거죠. 우리 국가 목적적 작용은 경찰의 개념에서 제외시켜야 되겠죠. 자, 그래서 국가 목적적 작용은 경찰의 개념에서 어떻게 된다? 제외가 됩니다. 이건 국가, 쉽게 말해서 국가를 지키는 이런 활동들은 다른 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기재부, 외교부,
뭐 국방부 이런 데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사법작용이 있네요. 자, 요게 중요하니까 하나 좀 잘 받읍시다. 사법작용. 사법작용은 아까 얘기했듯이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위한 그런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는 일련의 절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일단 우리가 경찰의 개념에서 제외를 시키는데 요게 제일 마지막에 제외가 돼요. 그래서 요게 제외가 된 계기가 된 게 어떤 게 있냐면 1648년도에 베스트팔렌 조약이라는 이 조약을 계기로 해서 이걸 계기로 해서 자, 경찰과 사법이 분리가 됩니다. 자, 됐어요? 그럼 경찰과 사법이 분리된다. 이건 무슨 말이죠? 같은 말로 경찰의 개념에서 사법작용이 제외된다와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것도 조금 더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이 경찰국가 시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왕의 힘이 센 시대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왕의 힘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상적 배경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치도 뭐가 있어야 돼요?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왕이 권력을 틀어주려면 그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이런 이론들이 있어요. 이건 참고로 보시면 돼요. 자, 어떤 이론들이 있냐면 왕은 자, 일단 왕권 신수설 이런 사상적 배경을 바탕으로 왕이 권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왕의 권한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유행했던 게 절대 군주론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것들을 사상적 배경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된다? 왕의 힘이 세졌던 시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왕권 신수설 이런 것 좀 하나만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요거 마지막이에요. 자, 이제 봅시다. 자, 이때는 왕의 힘이 셌다라고 얘기했죠. 왕의 권력이 엄청 셌던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이 누구를 이용을 하냐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야. 관료라고 하는 사람들. 왕 밑에 있는 관료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대표적으로 우리는 경찰이 있지요. 그렇죠? 자,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높은 분이니까 맨날 의자에 앉아가지고 명령 내리는 사람 아니에요. 이분이 나가가지고 막 교통 단속하고 막 마차 단속하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경찰 적용 안 하니까 왕이 관료라고 하는 사람한테 뭘 하는 거죠? 얘네들한테 권한을 위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료한테 뭘 한다? 권한을 위임을 한다고요. 근데 그 권한이 어떤 권한이냐면 무지하게 넓은 포괄적인 무제한적인 권한을 위임을 해요. 얘한테. 그러면 관료는 어때요? 왕의 권한을 지금 받았잖아요. 엄청난 권한을. 그래가지고 이 관료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향해서 권력을 행사한다? 국민을 위해서 국민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어떤 걸 해요? 명령하고 그 다음에 강제하고 이런 권력적인 그런 경찰 작용들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국민한테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을 할 때는 법의 근거가 원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아, 있어야 되지. 근데 이 당시에 왕이 법 위에 있는 사람이라니까? 신의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에 얘는요, 법의 지배를 안 받는다는 게 문제예요. 법의 지배도 받지 않고요. 그냥 무소불위의 권력을 얘한테 주는 거죠. 그럼 얘는 어때요? 국민에게 그 권력을 그대로 행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이 국민들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굉장히 왕한테 안 좋은 감정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조금 이따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대륙법계에서는 경찰과 국민과 경찰의 관계 혹은 국민과 왕의 관계를 대립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됐죠? 사이가 안 좋죠. 나한테 맨날 명령만 하는 애들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경찰 국가 시대까지 마무리된 거고요.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우리가 이제 4번에 이제 법치 국가 시대로 넘어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쉬는 시간에 딱 하나만 기억해 주실 건 왕은 어떤 법의 지배도 받지 않고 엄청난 권력을 행사하던 사람이었다까지만 기억 하나 해 주시고 조금 이따 여기 4번에 18세기 법치 국가 시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시간 고생 많으셨고 10분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